우리 해군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합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참석인데 그러나 벌써부터 우길기 경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최근의 안보 현안들 지금부터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우선 우리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우리 해군 보낸다는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예전에도 갔었던 일이고 우리가 너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이념적인 판단을 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러나 네. 예. 이런 관함식에 참석하는 큰 행사의 어떤 명분이랄까? 네. 좀 어떤 제대로 된 논리와 명분을 갖고 좀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도대체 왜 참석하는 것인가? 이유가 예. 모호하기 짝이었거든요. 아하. 뭐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네. 또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에 따라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안보 협력이 뭐냐는 거예요. 아하. 한일 간의 전략 대화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양국의 공동의 이익과 군사력의 역할, 그다음에 앞으로 협력할 어떤 구체적인 방안 이런 거 토의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냥 그 실무자들끼리 교류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한일 간에도 이것만은 꼭 협력하자. 뭐 좀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안보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가가지고 그 사실은 퍼포먼스고. 예, 어떤 그 행사에 불과한 것이고 그 뒤에 이제 학술 심포지엄이 있나 봅니다. 네. 여기 해군 참모총장이 출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인도주의 재난구조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네. 늘상 해오던 겁니다. 이건 뭐 관함식 아니라도. 그래서 어떤 안보 이익인가 예.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이 더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설명도 엄청 궁색합니다. 뭐 우길기 논란이 대표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자위함 기지 우길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우길기라는 거는 자위함이건 뭐건 간에 해군이 그 통상적으로 개시하는 비슷한 모양의 그 깃발을 다 우길 모양의 기라 그럽니다. 빨간색 동그라미에 막 빗살처럼 나가는 예. 것 이것을 그냥 다 우길기 문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 우길기는 범위가 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약간 그 중앙의 원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래서 이거는 옛날 우길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네. 이거 엄청난 궤변입니다. 다 우길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일본의 군기의 엄연히 우리가 그 경례를 하는 게 맞고 네. 또 이런 어떤 그 예가 치루어진다고 할 때 한일 간의 그 묵은 과거사와 국민들 자존심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일임에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런 문제들도 그런 불편함이 엄연히 있는데 그게 우길기가 아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민간에서는 특히 우리 서경덕 교수님이라든지 반크라든지 어디 해외 언론이나 뭐 국제 기구나 뭐 스포츠 행사 같은 데서 모르고 우길기 비슷한 거를 일본에 이렇게 연결돼서 올리면 막 항의하고 문제 삼고 그래서 바꾸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국제 관례 그리고 이것은 우길기 아니라 군함기다 이러면서 받아들인다면 이건 그 다음에 우리 민간의 활동은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게 되는 건가요? 정부 설명에서 예. 그 과거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 우길깃발을 들고 여러 국제 행사에 갔었다. 그 국제 사회가 수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네. 아니 우리는 그 국제 사회 중에서도 직접적인 전범 피해국이고 식민지를 장기간 최장기간 일본 치하에서 겪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게? 거기서 왜 국제사회 핑계 댑니까? 우리 자주적으로 예. 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설명들 네. 이런 것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설명이 이거밖에 없나?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 설명하고 그냥 간다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솔직히. 의원님 말씀대로
대로 정부에서 공식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언론들의 관측 보도들에 따르면 사실상 미국에서 네. 이번 일본 해군 관함식 참가를 유도 그리고 권유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좀 더 강조하고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이런 부분이 가장 커다란 목적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 그 집단적 안보 협력에 대해 명확하게 세 가지 차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정책의 차원. 네. 이거는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도 태평양에 같이 함께하는 아하. 이런 정책적 협력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기술적 협력이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나 대잠수함 작전에 그 시스템을 서로 연동해보는 네. 이런 기술적 협력이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문화적 협력입니다. 어허. 그거는 이제 상호 친선 교류, 예. 그다음에 공감대 형성. 그래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노동자들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주변부로 밀어버리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 미래지향적인 친선, 뭐 인적 교류 이런 걸 하자는 거거든요. 네. 이 세 가지 차원의 군사 협력을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네. 그걸 군사 용어로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운용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한국이 이런 관함식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과거사 문제는 좀 억눌러 놓고 네. 이런 관함식에 가서 자꾸 좀 접촉면을 넓혀라. 친해지고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크 그렇죠. 만들고. 네. 그렇군요. 자, 뭐 연결돼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한일 군사 협력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인사 관련해서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결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 대단히 엄중한 혐의로 이렇게 들리는데 이 사안의 성격과 파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원래 성균관대학 교수인데 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안보정책 기획관을 마치고 사무실에 있던 2급 군사기밀과 그 네. 국정원 기무사 등이 생산한 각종 북한 관련 정보를 다량으로 한 41건을 교수 연구실로 가져와서 계속 활용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성균관대 그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네. 이걸 밝혀내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네. 당시에 이걸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하고 기소한 피의자를 지금 예. 안보실 요직에 앉힌 거예요. 물론 뭐 같은 사는 아파트가 같습니다만은.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의 네. 그 국정원 기무사 군 사이버 심리전부대 댓글 공작하고도 네. 같이 유죄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그 당시 그 서울중앙지검장 또 그 이전에 댓글 공작 수사하다가 박근혜 정부 탄압받고 네. 옷 벗은 그 윤석열 당사자죠. 지금 대통령이 그렇죠. 예.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네. 예. 아니 본인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일 잘 알아낼 거 아닙니까? 수사했던 피의자인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군사기밀 유출의 건은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어쩐 일인지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태효 그때 기획관이 퇴임을 하고 나서 조선일보 같은 데 보면 북한 관련 칼럼을 참 많이 써요. 네. 근데 굉장히 정보가 정확합니다. 아. 그래서 보면은 다 이런 자료를 활용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그렇게 피의자로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면 네. 뭔가 좀 뭐 유감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예, 또 다시는 재발을 안 하겠다는 어떤 다짐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물론 벌금 300만 원이 중형은 아니지만 네. 이런 면에서 안보의 책임자로서 조금 이거는 어떤 그 자질 문제로도 비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군의 특수정보 SI 첩보를 비밀 취급 인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에서 무단 열람을 한 사건이 또 밝혀졌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예, 그 이런 일들이 자꾸 재발되는 걸 봤을 때 본인이 상당히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아하. 법과 절차에 의해서 네. 예, 이런 어떤 그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네. 예, 집에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고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뭐 이 자체가 안보의 구멍이다. 네. 저는 그렇게밖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네. 공정이고요. 그런데 가깝다는 이유로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을 어기고 절차를 위반하고 네. 군사 기밀을 사적으로 이렇게 유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대한민국의 안보 1차장으로 계속 재임시킨다. 괜찮은 겁니까? 저는 뉴욕 참사에서 이미 그 네. 위험성은 드러났다. 그 사실 일본하고 합의되지도 않은 정상회담 합의됐다고 네. 해서 막상 가본이 아니고 일본으로부터 반발을 샀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예, 이미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과욕이 곧 도처에서 드러나고 아하.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덤벙대는 모습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정보와 인사에 네. 너무나 큰 욕심을 부리고 앞서 나가려는 것이 결국은 외교 참사로 연결되는 아하. 이런 패턴들이 MB 정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때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그거 체결하다가 그걸 또 몰래 하다가 들통이 나서 그랬죠. 그래서 퇴임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엄중한 경고를 주든지 네. 아니면 쇄신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25번째. 또 2주 만에 발사한 것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 뭐 통상적으로 봐야 되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가 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어떤 대구경 초대형 방사포가 자주 발사되는데 네. 이 무기들은 이미 실전에 다 배치가 끝난 걸 발사하는 겁니다. 예. 시험용이 아니에요. 아하. 이것은 이제 전투준비 태세의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고 아하. 과거의 미사일 발사와는 그런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네. 그리고 최근에 동창리에 그 미사일 발사대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게 위성 사진에 관측되고 있고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작은 전술 무기의 신뢰성을 한껏 높여서 바로 오늘 밤이라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높은 위협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큰 전략적인 도발 이걸로 이제 한번 판을 크게 짜보겠다는 이런 의도로 읽혀지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11월 7일이 미국 중간 선거고,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서 존재감을 높이고 어떤 동북아에서 핵 강국으로서 강대국 정치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한번 크게 존재감을 보이려고 준비하는 게 아닐까. 아하. 이런 점에서 저는 11월 그 안보 정세가 네. 매우 걱정된다. 매우 걱정된다는 말씀 중에는 아마도 핵실험이 있겠죠. 핵실험이 당연히 포함되고요. 아하. 그 뒤에 미국의 전례 없는 규모의 전략자산 전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반도 주변 해역에 다 온다는 거예요. 뭐 항공모함, 잠수함, 전략 폭격기 뭐 이런 것들이 예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준의 네. 저 투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북한이 반발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나라가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 위기가 예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안보 또는 전쟁 위기의 고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네.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11월에 우리 이 겨울이 어렵고 사실 우크라이나전도 이번 겨울이 고비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외부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오는 압력, 네. 한반도가 이제 분쟁의 열점으로 예.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이 국가가 앞으로 치러야 될 값비싼 비용이기 때문에 네. 아무쪼록 성숙한 위기 관리, 안정된 예. 어떤 그 국가 위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네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뭐 꼭 남의 일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일보다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이런 경고.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한 저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전차 자주포 또 경공격기를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푸틴의 다음 타격 내지는 교란의 목표가 폴란드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지만 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무기가 다 폴란드를 통해서 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든 그 폴란드에 있는 미국 무기 창고를 그걸 위협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인근의 벨라루스에 러시아군이 지금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게 폴란드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뜻은 폴란드에 그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것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혀지고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예. 발트해나 폴란드나 이런 인근으로도 좀 분쟁의 요인이 확대될 수 있는 조짐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단순히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이 아니고 폴란드를 돕는 것은 곧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다. 예, 이렇게 러시아가 해석을 했을 때 네. 이제 한반도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이 아주 노골적으로 가해질 거라고 좀 보는데 푸틴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폴란드 자꾸 한국이 도와주면 우린 북한 도와주겠다. 그거 한번 상상해 봤느냐. 아하. 예,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북한 미사일의 신뢰성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중거리 미사일의 그 탄두가 공기 중에 재진입하는 기술이 아직 없거든요. 네. 이거 러시아 기술자 5명만 지원해 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협을 가하면서 네. 분쟁에 개입하지 마라. 이제 폴란드도 제가 보기에는 푸틴의 관심 지역이고 여기에 무기 수출하는 것도 싫다는 의미로 저는 맥락이 그렇게 읽혀졌어요. 아하. 네.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뭐 경제 문제에 이어서 안보 상황도 엄중하니까 제발 잘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